자,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임용닷컴 차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적용을 위한 연도별 기출분석 반 때문에 모였죠. 자, 오늘 이 기출분석반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학습목표 및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수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도 알려드렸고 다 공지를 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고 답까지 확인하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특수교육학 내용도 받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출문제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문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다음번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으로, 즉 A는 B라는 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특정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특정한 내용을 답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013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A는 B다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는 B다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에 근거해서, 나를 참고해서,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다가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대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A는 B다. 이유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유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근데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미리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3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중등이 없습니다. 자, 중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형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시험 형식이 바뀔 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년도에 딱 바뀌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13년도까지 어떤 문제였냐면 선택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13년 문제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쉽게 냈고요. 그리고 누구나 맞출 수 있게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시험 형식이 바뀌어버리면 공부를 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털고 가자는 의미에서 엄청 쉽게 내버려가지고 그때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2009년 때도 이제 2008년까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형과 사답형 같이 나오는 문제 형식이었는데 이게 선택형만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등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중등을 이렇게 바꾼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초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답형 형태고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선택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13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초등과 그리고 유특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만 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 내용이 공유하는 형태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선택형에서도 일반 특수교육학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3문제 정도도 겹쳤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문제 정도가 겹쳐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예 별개로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이게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달리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재수, 삼수, 사수 하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다른 음력은 모르겠어. 근데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재수, 삼수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본인만 체력이 안 좋아지고 성격도 나빠지고요.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한 번 할 때 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 성격상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때려치우면요 진짜 다른 걸 해요. 근데 특수는 유달리 어떻게 한다고?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할 거라면 꼭 잡고 부여잡고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정말 내가 내일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아닌다고 하면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제발 부여잡고 있다가 얼른 학교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일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길어져요.
돈대로 돈만 쓰고 공부해보시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공부도 못하고요. 일도 제대로 못해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실 분들은 네, 꼭 부여 잡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수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맞는 내용이 지금 현재 틀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때 당시에 중요했던 강론이 뭐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이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달라진 점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달라진 점 그리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맞던 내용이라도 지금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수업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네, 기출 문제, 올해 나올 문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답을 언급하는 이유는 거의 없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뭘 얘기할 거냐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토요일 날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시간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늦게 안 끝나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얘기할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17시까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네,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책으로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제가 따로 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그 대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내가 아는 답, 내가 생각했던 답인데 왜 너 책은 이 답이냐?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데 무작정 지금 와가지고 답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곤란하다는 거. 어차피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게 다른 거라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7, 8월 영역별 문제풀이를 통한 내용 정리반에 연계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널널하게 이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주마다 묶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4주차 그리고 8주차 오시면 곤란합니다. 와서 왜 사람이 없냐더냐, 왜 수업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답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 쓰는 연습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3주월에 얘기했던 몇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은 자, 지금 기출 문제를요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 제 기준으로는 3가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료로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첫 번째 단순 암기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해석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추측 추론형이 있는데 2013년도에 가까운 기출 문제일수록 여기 나와 있는 단순 암기형과 그리고 자료 해석형이 좀 많고요. 최근 문제에 들어서는 자료 해석형과 이 추측 추론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년 문제를 보잖아요. 깜짝 놀라요. 우와 쉽다. 그 이유는 외운 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지금은 외웠더라도 문제를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추론해서 쓰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바로 뭐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서 13년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난이도는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거의 새로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태어나고 빨리 졸업했으면 지금 보는 처럼 문제를 풀었고요. 가면 갈수록 문제들이 이상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함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을 바꿀 겁니다. 형식을. 다시 바꾸면 당연히 그때는 선택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선택해 못하는 사람도 한도 끝도 없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 꼴을 당하기 싫으면 얼른 공부하셔서 학교 가시면 됩니다. 진짜 선택해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가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나가면 얼른 합격하시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유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외운 거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쓸 때도 초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쓰고 답 쓰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물어본다. 근데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2번에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도 뭐 알다시피 기익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논술형 문제가 되면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제 논술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처럼 써야 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시면 곤란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해당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문제 형식에 따라 어떻게 답변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해석형, 먼저 단순 암기형 같은 경우는 외웠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형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료를 해석할 때도 요즘에 어떤 표현들이 붙냐면 뭐 가에 근거해서 나를 참고해서 라는 표현이 들어요. 그러면 그 표현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가의 일부와 나의 뭐 기획 이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틀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추측 추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보통은 뭐 당위성을 설명하거나 논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하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은 이제 단순히 외워서 쓰는 건 별로 없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사고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고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보편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야 소위 말해서 루브릭에 있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창의적으로 답을 써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카테고리를 몰라서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만 연결해서 답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도 상상치 못한 답변을 합니다. 보통은 카테고리를 딱 봐야 돼요. 카테고리 본다고 하면 그 카테고리에서 답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카테고리 그리고 마인드맵을 보라는 거. 그게 지금부터 많이 써질 겁니다. 자, 그러면 13년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먼저 확인할 거냐면요. 보통 2013학년도, 2014학년도라고 얘기하면 시험을 언제 치냐면 2020년 11월 또는 12월에 시험이 치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8월 말, 9월 초까지 나왔던 강론 내용들이 그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나왔던 강론은 2013년과 14년에 무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좀 편합니다. 왜?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책들 중에 일부가 올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은 2012년에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 이 책을 좀 확인할게요. 자, 이 책 지금 3판이죠. 2012학년도에 1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 책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엄청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내용으로도 문제를 푸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판 내용이. 그리고 이 책도 1판이 11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과 유특에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빈도기록법, 빈도관찰기록법의 비율 묻는 문제. 그게 이 책에 딱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어떤 책이 나왔냐면 어마무시한 책이 나왔죠. 어떤 책? 이 책. 그래서 이 다음 해부터 이 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2013, 14, 15 이렇게. 그래서 보통 특정한 책이 나온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3, 4년 정도는 사고를 끓입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특정한 해에 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특정 해에 들어갔던 교수님을 살펴보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전공이 학습장이다. 그러면 자기 책으로 내겠지. 근데 이런 사실을 누구나 다 알아요. 교수진도 알고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문제 들어간다고 해. 그러면 소문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친한 친구들, 친한 동기나 친한 선후배들 있잖아. 교수 중에서 그분들한테 품앗이를 합니다. 내가 학습장이야. 그러면 내 동기나 내 친한 후배가 전공이 뭐다? 시각이거든. 그러면 얘기합니다. 너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면 내가 학습장에 문제 내줄 테니까 너 시각장애 문제 좀 내줘. 라고 가져 들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측한 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어차피 교수진 아는 거 그냥 마음의 위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일단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알 필요는 없고요. 알려는 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2019년에 여러분들 중등 시험 문제 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문제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왜? 그때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지도 교수님께서 총괄 시험 문제를 예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 스타일은 딱 그겁니다. 아까 봤던 기입형 문제 별로 안 좋아해. 기본적으로는 자료 해석형과 그리고 추론 추측형을 문제 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셨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내용도 시험 문제 냈죠. 그 중에 하나가 학습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수학 학습장애 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봤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아니면 못 풀어요.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냈냐고 하면 알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출제진에서 2명이 엄청 가까운 사이입니다. 누구와 그분 그 출제 총괄과 출제한 총괄 교수님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다고? 이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요구를 했을 거야. 아니면 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더 본인 스타일로 문제를 냈겠죠. 그래서 19년에 생뚱맞게 이 책으로 내용이 나왔어요. 그 전에까지는 김동훈 선생님 책이나 학생 총론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다이나믹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네 분이 엄청 친하고 이 중에서 한 분 빼고는 전부 소위 말해서 까칠한 분들입니다. 한 분 빼고 저기 최승희 교수님 엄청 선하고 느낌인데 나머지는 그게 뭐 악한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죽겠다. 하여튼 조금 생캐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학습장애 전공이구나.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때는 이거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뭘 볼 거냐? 첫 번째 문제, 13년도 유치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도 유치원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은 가는 영진의 행동 목표와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 계획 일부이고 나는 문제 행동 관찰 기록자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 물어보고 가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동 목표와 관련된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이 행동 목표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명희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을 총 4가지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학습자, 두 번째가 학생의 행동, 세 번째가 조건, 네 번째가 기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일단 행동 목표와 관련된 4가지 기준이 학습자, 그리고 학생의 행동, 그리고 조건, 그리고 기준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재, 그리고 요시 선생님 책, 그리고 양면삼 책을 찾아보시면요. 얘네들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컨대 이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환경적 상황, 그리고 사용될 자료, 그리고 도움의 정도, 그리고 구어, 문어적 지시, 이런 하위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방금 얘기했던 조건과 관련해가지고 뭐 환경적 상황, 그리고 사용될 자료,
그리고 도움의 정도, 그리고 구어적, 문어적 지시, 이 네 가지까지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음번에는 얘가 나올 건지 보여요. 이제 4 풀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뭐 빈도, 그리고 지속시간, 그리고 지연시간, 그리고 비율.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혼자 공부를 하든 스터디를 하든 간에 이제는 이 연도별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지금 가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문구나 딱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거 다 이렇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답은 의미가 없다니까 이제. 됐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나를 보니까 문제행동 관찰 기록지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찰 방법이 지금 블랭크로 돼 있죠. 그리고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고 행동 발생 표시가 나와 있고 발생수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양면 3책에 나와 있던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행동 특성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가 있죠. 빈도, 관찰 기록, 그리고 지속 시간, 그리고 지연 시간, 그리고 반응 기회, 그리고 기준치 도달.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 중에서 횟수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지만 얘 정의를 살펴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횟수를 구하는 게 빈도 관찰 기록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간격기록법이라고 불리는 전체 부분 시간표시법에 불리는 시간 중심 관찰 기록과 다르게 이 시간들이 전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이걸 물어봤죠. 자, 1. 메이거의 행동적 목표 진수 방식에 따르면 가의 행동 목표 1과 2가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를 각각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능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지만 얘 몰라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초등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 4가지와 비슷한데 어떻게 표현이 된다? 하나는 학생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착점 행동.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나 조건의 명시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기준 같은 경우에도 수락 기준 명시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 중등은 이 4가지를, 초등은 메이거의 방금 얘기했던 3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보면서 바로 메이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 위에다가 옆에다 써놔야지. 이렇게 도착점 행동,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 명시, 그리고 수락 기준 명시. 중등은 몰라야 되고 초등은 그리고 유특은 알아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만 알고 있다 보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거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거 3개 가지고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해당 3가지의 진술 방식에 맞냐 틀리냐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이 3가지를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번. 가에서 교사가 영진의 표적 행동 발생 전에 기획과 같은 보편적 중재를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한 걸 쓰라고 했죠. 자, 기획이 뭐냐? 기획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전체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행동 목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보겠습니다. 컴퓨터 시간 내내 3일 연속으로 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쉬는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친구의 손등을 때리는 행동을 감소하게 할 것이다.
얘 컴퓨터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재 계획을 세웠죠. 첫 번째, 바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과 함께 스티커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떠올려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계획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의 유형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강화 계획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연속적 강화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칭찬,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강화제 유형 중에서 하나는 사회적 강화제, 하나는 일반화된 조건 강화제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떠올리셔야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원래 문제인 이 기획, 쉬는 시간 컴퓨터 사용 순서와 개인별 제한 시간에 대한 규칙을 학급 전체 유아에게 수업을 마칠 때마다 가르친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규칙을 전체 애들에게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다? 예방이라는, 아니지, 보편적 중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보편적 중재와 관련해서 양면의 선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학생에게 일반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보편적 중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으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기획은 누가 보더라도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학교 차원으로 연결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1차, 2차, 3차 예방을 본다고 하면 기획은 1차예요. 1차를 얘기할 때 대부분 보편적 중재를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하는 게 뭐다? 예방적 중재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더 알아야 될 것. 근데 왜 그러면 예방적 중재를 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예방적 중재를 했습니까? 왜 예방적 중재를 했냐고 하면 새로운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리고 커지지 않도록 뭘 한다고?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기 때문에 예방적 중재라고 양명의 선책에서 언급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기출문제 뭐가 나왔다고? 다 보편적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다음번에는 예방적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예방적 중재 내용을 더 기억하기 낫겠죠. 왜냐하면 보편적 중재 문제 풀어보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3번,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관찰 방법을 쓰고 나에서 관찰 결과를 비율로 요약하면 좋은 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양명의 선생님 제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행동 특성 중심 관찰기라고 해서 총 5가지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뭐 그냥 간단하게 쓴다고 하면 빈도 관찰 기록, 그리고 지속 시간 관찰 기록, 그리고 지연 시간 관찰 기록. 네? 지연 시간 관찰 기록, 그리고 반응 기회 관찰 기록, 그리고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 누가 보더라도 여기 발생수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빈도라고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 올해 나왔던 장애 아동 관찰이라는 이승현 선생님 책,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본다고 하면 다시 이호신 선생님 책에서 표현했던 뭐 사건 기록이라는 용어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는 건 사건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 4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걸 얘기한다? 당연히 빈도가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특이한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강도가 들어갑니다. 강도 관찰 기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리고 지속 시간, 그리고 지연 시간이 언급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과 얘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 장애 유아 관찰 기록이라는 이승현 선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형을 통틀어 가지고 기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 유형을 조금 바꾼 걸 뭐라고 하냐면 특수 유형 또는 수정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수 유형이라고 해서 수정 유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반응 기회와 기준치 도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거 똑같은 원어인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특수 유형의 반응 기회와 동일한 용어로 우리가 253 책에서 얘기했던 통제된 제시 기록, 즉 통제 제시 기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컨트롤드 이렇게 쓰는, 그리고 준거 도달 시행 기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용어들은 다 얘네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책도 나왔잖아. 그럼 뭐가 낼까요? 얘를 내겠지. 얘를 내겠죠. 그래서 강도 관찰 기록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 어디서 다 확인할 거라고 영역별 문제풀이를 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장애, 유아, 관찰이라는 책에 이런 형태로 된 내용 카테고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방금 얘기했죠. 이거 예전에 언급된 강론, 이거 요즘에 언급된 강론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지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수업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쟤네들 요약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된 행동을 요약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측정 단위로 그냥 요약하는 방법, 두 번째 비율로 요약하는 방법, 세 번째 백분율로 요약하는 방법. 이 중에서 비율로 요약하는 방법이 여기 빈도고요. 그리고 백분율로 요약하는 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지속시간 백분율 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반응기의 백분율을 구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얘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요했죠. 얘를 뭐 물어봤다고? 얘와 관련된 특이한 관찰자 신뢰도 구하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요, 딱 눈에 띄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또이또이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지. 이 내용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분들은 이거 보세요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눈을 감고 떠오른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또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공합니다. 이때 성공은 거의 그 정도. 전국 1등이나 지역 1등 정도. 됐죠?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합격하는 게 아니야.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문 닫고 들어가요. 합격만 한다고 하면 늘 그래요. 내 앞에서 문이 닫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사고력에 도움이 되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이게 딱 떠오른다고 하면 성공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수업 때도 강조했던 게, 단순히 강조했던 게 뭐가 있냐면 비율이 나왔으니까 백분율을 보라는 거.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백분율과 관련해서는 이거 두 개가 중요했고 이 두 개 다 전부 다 시험 문제였다는 거. 뒤에서 다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이 카테고리 강도 관찰 기록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언급된다는 거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다 얘기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가는 영어의 특성이고, 나는 영어를 지도하기 위해 통합급 체교사와 특수학급 문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청각장애 문제이고요. 이 청각장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펴본다고 하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낼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이거를 변형해서 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건질 게 좀 있어요. 자,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생활 연령이 6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적어보는 순간 떠올려야 될 숫자가 있어. 뭐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얘는 몇 세? 2에서 4세라는 내용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뭘 못했다고? 듣는 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얘 2세 때 인공호흡 수술했어. 그러면 선천적이지만 얘 청각, 기억, 청각적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즉 선천적 청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예유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2에서 4세, 즉 언어 형성기 전에 뭐 했다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더라도 90, 90이잖아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다 농이라고 얘기하죠. 농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최소한 감각신경성이라든지, 그리고 좀 심하다고 하면 혼합성이라고도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억 내용을 보면 현재 좌측 귀에는 보청기 착용하지 않음. 현재 교정 수능 청력은 35dB임. 자, 이 말 같은 경우 지금 우측은 뭐 했다고? 인공호흡 수술을 했어. 근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도 착용하지 않는 상태. 즉 이렇게 되면 우측은 35dB 정도가 되고 좌측은 90 정도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동작성 지능지수, 언어성 지능지수가 아니죠. 동사적 지능지수를 보면 소위 말해서 지적장애 문제가 없고 지적장애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성 지수도 85이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아니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가해 기획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적 현관을 쓰라고 하죠. 자, 기획.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결과만 보면 소위 말해서 편측성 청각장애입니다. 이 편측성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편측성 청각장애에 관련된 개념이 나와 있는 특수교육학책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보청기를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쪽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착용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만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제 모든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편측성 난청으로 보기보다는 양의 착용을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케마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측성 청각장애, 즉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꽤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뭐 우리 교재라든지 고은 선생님 책들을 찾아보면 두 쪽 다 착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첫 번째, 소리 방향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합산, 양의 진압, 양의 중급이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고은선 책에도 없는 내용인 뭐 어음 명료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평형 감각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내용. 이게 이제 최근 기출 문제에 언급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읍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양의 효과 또는 편측 착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양의 효과나 편측 착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뭐다? 소리 방향을 잘 감지할 수 있다, 또는 소리 방향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먼저 우선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의 효과라고 불리는 애들, 뭐 양의 합산,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양의 진압, 소음이 적게 들린다, 그리고 양의 중복, 두 번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와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언급되는 책들을 찾아보면 어음 명료도가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학 책에는 없지만 기출문제 언급됐던 뭐 이명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평형 감각이 증진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때도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양의 효과나 편측 착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물어보면 이거 먼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리 방향을.
잘 모른다, 잘 안다. 문제점 물어봤으니까 소리 방향을 잘 감지하지 못한다 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죠. 자, 니은.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얘 최소한 감각신경성 또는 감음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혼합성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화 내용을 보시면 영호가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음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자, 영어를 위해 스피커 볼륨을 높여주면 듣는데 도움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소리를 더 크게 하면 좋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처럼 인공화호나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들은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귀가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인공화호나 보청기 착용한 애들 같은 경우 알다시피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전에는 인공화호는 그냥 바로 감각신경성 그리고 보청기는 바로 전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감각신경성에도 보청기를 착용하면 효과가 좋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보청기나 비선형 보청기 쓰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인공화호 보청기 이거를 따로따로 보든 방금 얘기했듯이 감각신경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냐하면 청각장애 아이들도 니은이 일반 아이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보는 순간 어떤 거 아까 위에 학생이 데시벨을 보는 순간 최소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생각할 수 있냐? 감각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의 보충 현상 또는 음의 누가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중에 무조건 들어가는 표현이 어떤 게 들어간다고? 역동범위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이 역동범위 같은 경우에는 책마다 약간 설명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쾌정역치 그리고 뭐 불쾌역치 또는 책에 따라서는 최소 가청역치 이 사이의 범위를 역동범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쾌정역치와 불쾌역치를 얘기하는 거는 인공화호세에서 T레벨과 C레벨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보청기에서는 보통 최소 가청역치와 불쾌역치 사이를 역동범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나오는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귀가 아프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음의 보충 현상, 누가 현상의 결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의 보충 현상, 음의 누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역동범위가 좁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쉽게 불쾌역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불쾌역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교실에서 영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실에서는 인공화호와 연결할 수 있는 FM 보청기를 사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원래 정확하게는 인공화호와 연결할 수 있는 FM 보청기가 아니라 인공화호와 연결할 수 있는 FM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 인공화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체 내부에 뭐가 있다고? 수신기와 전극이 있죠. 그래서 이 수신기에 FM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전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청기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표현하지 않고 FM 시스템을 표현합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FM 보청기가 나온 순간 FM 보청기가 뭘 기억해야 되는데 FM 보청기 키워드 뭐 신호대 잡음비 딱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FM 보청기 같은 경우는 FM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호대 잡음비를 뭐 개선시킨 보청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특수고 공학책에 장점이 3가지가 나와 있죠. 소음과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반향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인공어를 착용한 영어를 위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각장애 협회에서 나와 있던 인공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지원 중에서 이렇게 체육과 관련된 내용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아마 물어볼 거예요. 실제로 물어봤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나의 디귿이 효과적인 이유 한 가지를 쓰라고 하죠. 디귿 FM 보청기. 자, 그러면 어떤 게 고민돼야 되냐면 FM 보청기를 딱 했을 때 누구나 이게 FM 보청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 키워드가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SNR 들어가야 돼요. 신호대 잡음비. 얘는 무조건 SNR이 안 들어가면 다 답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NR을 무조건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SNR 적어준 다음에 이 보청기, FM 보청기의 특징을 연결시키면 되겠지.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좋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업 명료도라고 했죠. 이 어업 명료도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를 365를 못하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뭡니까? 라고 저를 쳐다봐요. 근데 지금은 대충 들으면 아 그게 뭐다라고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는 아는 것만큼 보여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 나의 리을에서 문교사가 최교사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의사항 두 가지를 인공어구 세부 명칭과 연결지어 쓰라고 여기 나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 그리고 협회책들을 찾아보시면 늘 나오는 게 인공어구의 세부 명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어구 세부 명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책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외부 그리고 체내부. 체외부 같은 경우에는 송화기 그리고 언어처리기 그리고 송신기가 나와 있고요. 체내부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와 그리고 전극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체내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와우에 삽입된다고 생각하는데 체내부 기기 중에서도 와우에 삽입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걸 물어봤던 것도 선택형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 세부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세부 기기에 관련해가지고 와우에 들어가는 거는 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고은 선생님 책 등을 살펴보시면 이 송신기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헤드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저 헤드셋과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답을 보시거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체외부는 어디와 관련했다? 땅과 스키. 그리고 체내부는 충격과 관련이 있죠. 근데 요즘 책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언어처리기와 여기 나와 있는 수신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도 조심해야 된다고? 정전기도 조심하라고 언급이 돼 있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얘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책에는 저게 나와 있어요. 정전기가. 예전 책에는 정전기 내용 없습니다. 해봤자 여기 저기와 관련해서 언어 처리와 관련해서 있지.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에 제시된 진수의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내용이 소위 말해서 유아 특수 교육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초특 같은 경우는 보면 좋고요. 중특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대부분 강론서에도 여기 가족 구조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가족 구조 이론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수의 가족 구성원 할머니, 부모, 진호, 진수. 진수는 만 2세 6개월의 장애 영아로 현재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진수 부모는 진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맞벌이를 하고 있다.
진수 부모는 저녁 늦게 퇴근을 하며 주말도 없이 업무에 몰두하고 있어 진수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다. 진수의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하는 할머니는 전문가로부터 진수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진수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는 바쁘다며 진수의 장애에 대해서 할머니에 얘기하는 걸 피하거나 첫째인 진호도 늘었는데 진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할머니는 진수의 장애가 없어질 수 있다면 전세를 들여서도 경제적 지원을 다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인근 유치원의 유아특수교사인 김교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다. 진수 사례를 접한 김 교사는 이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더불어 전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김 교사의 생각은 기획이론을 근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특과 그리고 초특과 유특 같은 경우에는 교실 논술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족 가족 구조 이론과 기획에 들어갈 내용이 가족 구조 이론이거든요. 이 가족 구조 이론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진수에게 적용하는 방법은 개별적 지원 그리고 전체 가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구조 이론이라는 맨 마지막 단락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특과 유특은 해당 내용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조 이론의 설명을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가족 구조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 어떻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가족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진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특성을 텀블 등이 주장한 가족 구조 이론의 개념적 근거에 하면 1, 그리고 2가 낫다고 할 수 있다. 1과 2에 알맞는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구조 이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단계는 입력, 그리고 2단계는 과정, 3단계는 결과라고 얘기하고요. 입력 같은 경우에는 가족 특성을 얘기하죠. 이때 말하는 가족은 말 그대로 몇 명 있느냐,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가족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이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답에 들어갈 응집력 그리고 적응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기능 향상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가족 생애 주기별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3단계 또는 이 4가지 구성소라고 가족 구조 이론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번, 2번에 들어갈 내용은 응집력과 적응력인데 이거 지금은 명칭을 쓰는 게 나오지만 나중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고? 제 개념을 쓰는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족 구조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락의 문구를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구, 지문도 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3번. 진수장애에 대한 할머니의 심리 단계는 큐브러스-로스의 심리적 반응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고 이 단계로 판단된 근거를 진수의 사례에서 찾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큐브러스-로스의 심리적 반응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웬만한 개론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저 이론이 처음에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이 받는 심리적 반응 단계를 똑같이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장애가 태어나는 게 암과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어떻게 얘기한다? 1단계 충격, 불신, 부정 단계, 2단계 분노 단계, 3단계 타협 단계, 그리고 4단계 우울과 좌절, 그리고 5단계 수용 단계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내용을 논문이나 학교에 발표했을 때 그래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 단계별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바로 타협 단계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바로 수용 단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정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할머니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 내용 있잖아. 어떤 내용? 이 내용.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타협에서의 키워드입니다. 신과 거래를 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타협 단계예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지금 3번 문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초특과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내용까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도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정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은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4번 문제이죠.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이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때는 소위 말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분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걸 못 해줬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못 지켜줬어요. 특히 이러한 서답형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카테고리를 못 만들어줬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 문제에서, 문항에서 아예 카테고리를 지정해 줍니다.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 반응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이 문제 다음 부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뭘 볼 거냐, 바로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기획과 니네들 알맞는 내용을 쓰라고 하죠. 자, 김교사, 박선생님, 민기는 대집단 활동 시간에 큰 소리로 울어서 수업을 자주 방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민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활동을 하려고 할 때와 감각자극을 추구하고 할 때입니다. 그 외에도 기획과 니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문제는 그나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지, 왜? 1번 기획과 니은의 친구들을 이렇게 언급해 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물건 얻기, 그리고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감각자극을 추구할 때 이렇게 친구들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행동 기능은 어디에서 많이 언급되냐면 선행사건 중재하고 관련된 문제행동 기능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뭐 알다시피 크게 4가지가 있죠. 관심 끌기, 그리고 회피, 그리고 원하는 것 얻기, 그리고 감각 자극 얻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거나 활동을 하는 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이거 2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뭐다? 유특 문제잖아요. 실제 유아특수교육 책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형태 말고 다른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특수아동교육 예전 버전을 찾아보시면 대표적인 문제행동 기능이라 해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관심 끌기, 그리고 2번째가 원하는 물건, 그리고 활동 얻기, 그리고 과제나 자극 피하기, 그리고 자기 조절, 그리고 놀이 또는 오락. 그렇게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쓰면 어떻게 된다고? 안 되지. 왜? 지금 이 친구들의 만족하는 용어들이 이따 쳐.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감각자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를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초등과 중등은 이거 몰라요. 그래서 이거 쓰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테고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옵니다. 자,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고 반복 선정 시 고려할 두 가지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박 선생님, 민기의 우는 행동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기에게 우는 행동 대신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을 지도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디귿 지도라고 하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제 행동 대신에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 행동 기능과 똑같은 행동을 지도하라는 거죠. 이거 책에 따라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대체 기술 또는 교체 기술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대체 행동 참여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다면 FCT가 있죠. FC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 현재 우리 시험에서 FCT하고 관련된 여기 고려사항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딱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대체 기술과 교체 기술과 관련된 선정시 고려사항 하나 물어봤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물어보냐면 대체 행동 차별 강화에서 이 대체 행동을 선정시 고려사항도 최근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답에 적은 것처럼 뒤에 지도라고 쓸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교체 기술과 대체 기술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체 기술 또는 교체 기술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정시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죠. 반응의 효율성이라고 대표되는 5가지 애들이 언급이 됩니다. 노력, 결과의 질 또는 강도, 그리고 결과의 즉각성,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처벌 개연성.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내용을 풀어 쓰시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체 행동 차별 강화 DRA와 관련해서 이 대체 행동 성정 시 고려사항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출간되었던 이성모 선생님 응용행동 분석에 보면 이 대체 행동과 관련된 선정 시 고려사항이 4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최근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볼 거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 2개, 이 문제는 구분하지 않지만 다음 문제부터는 다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구분할 때 방금 얘기했던 교체 기술, 대체 기술과 관련된 내용은 이 문구가 여기 나오든 위에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 구성이 이상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저기 논리적, 언어적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대체 기술, 교체 기술밖에 답이 안 된다는 생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반응의 효율성 5가지가 지금처럼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확인해보면 되지. 다음부터는 계속 네가 분명히 반응의 효율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대체 교수기술 쓰면 맞냐 안 맞냐 확인하면 되잖아요. 실제 다 맞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논란이 되는 문제다. 자,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장애 영화의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얘도 바로 문항부터 볼게요. 자, 가에 나타난 선별 검사의 오류 종류를 쓰고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쓰라고 하죠. 알다시피 기출 문제 다 풀어보시면 이 선별 검사의 오류 종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라고? 위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 위양보다 위음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조기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학생의 발달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시험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건 특수교육학 내용은 해당 내용이 없지만 유아 특수교육학, 특히 작년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냐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선별검사와 관련해서는 표가 하나가 나오죠. 어떤 표가 나온다? 이렇게 의뢰 여부, 그리고 특수교육 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A, B, C, D 이 표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 표 중에서 특수교육이 필요는 하지 않은데 의뢰를 한 경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위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의뢰를 안 한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아 특수교육책을 찾아보시면 위양을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요. 과잉의뢰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위응 같은 경우에는 과소의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까지는 뭐 상식에서 알면 되지. 그리고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유특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A와 D 같은 경우 이것도 용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특책을 찾아보시면 이거 A를 뭐라고 한다?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민감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D를 뭐라고 한다?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뭐라고 하냐면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정확한 의뢰. 즉 특수교육이 필요한데 의뢰를 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특이성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비의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이 특이성과 민감성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별 검사와 관련된 지금 보고 있는 4가지의 내용이요. 자, 그리고 2번. 나에서 교육장이 지우를 배치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기관을 장특법에 근거해서 두 가지 쓰라고 하죠. 자,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치할 수 있는 데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 그리고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장애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걸 쓰는 게 이 문제고 장애 영어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또는 영어학급 또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특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여기 보면 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방금 얘기했던 3가지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얘도 지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예전 법은요.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영어를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장애 영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이 별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3년의 경력치를 빼고 지금은 그냥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못 물어보죠. 어차피 유치원 자격증이 있으면 되니까. 됐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였다. 자, 그리고 6번. 자, 6번을 보면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얘는 이렇게 물어봤죠. 유아 특수교사인 김교사는 만 4세의 발달지체 유아 미나의 말하기 지도 방향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적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척도 프레스. 이 프레스 같은 경우는 유특에 나오고 초특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초특에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 조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프레스는 초특과 초특과 유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나가 한 말을 수집해서 분석하겠다. 물음에 답하시오. 바로 문항 볼게요. 자, 1. 다음 기읍과 니은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하죠. 자, 미나가 한 말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언어평가 방법을 기획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평균 발화기를 측정할 수 있다. 평균 발화기는 어절, 낱말, 니은 단위로 측정한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이 형태가 똑같이 기출문제 한 번 더 나옵니다. 일단 기억할 건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에 김교사가 분석한 자료 일부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자바라 평가 또는 자바라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뭘 평가한다고요? 표현 언어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도 3가지 기준으로 3가지 측면을 평가할 수 있죠. 첫 번째 의미론, 두 번째 구문적, 세 번째 화용론적.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얘기했다고? 평균 발화 길이, 영어로 MLU라고 얘기하고 MLU 같은 경우는 구문론의 평가는 척도이죠. 자, MLU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M 그리고 영어로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MLU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절 이거 보통 C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낱말 이거 M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M이라고 표현하죠. 있죠? W.
WC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볼 거니까 기억해야 될 건 자바라 분석, 자바라 평가 같은 경우에는 표현 오더, 그리고 이제 더 알아야 될 건 고온선생 책에서는 이 평균 발화 길이 같은 경우 3세 정도, 즉 평균 발화 길이가 3, 4 정도 되는 애들한테 효과적이지 5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건 이제 CIU라는 개념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IU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역별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CIU 같은 경우도 눈에 띄는 내용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이거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낱말 단위라고 해서 MLUW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을 보시면 2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가를 근거로 나에서 적절하지 않는 내용 두 가지를 찾아 기호로 쓰고 적절하지 않는 공통된 이유 한 가지를 쓰는데, 대부분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언어를 보여주고 지금 나 미나의 말하기 지도 방향 내용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어떤 기준을 얘기하냐면 학생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 유특 내용들을 보면 발달 과정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초특과 중특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만 4세예요. 근데 여기 중에서 이 어디야? 2번과 3번 같은 경우 이거 다 나이 몇 세부터 할 수 있냐면 약 5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굳이 4세한테 이거를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특 문제는 딱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유아 특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게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나오는 내용까지도 기억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초특 같은 경우에는 얘와 더불어서 많이 물어보는 게 리을과 시옷이라는 거 정도, 중특도 시옷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옷도 6세 정도까지도 발음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게, 알다시피 이 디귿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도회, 사회적 분석이잖아요. 이 문제를 나오고 한참 뒤에 최근에서야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수호는 만 5세 고기능 자폐성 장애 유아로 유치원 통화학급에 재원 중이다. 다음은 자해논의 상황에 대한 김교사의 관찰 및 중재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박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와 영미는 자해놀이 시간에 블록 쌓기라는 중이다. 영미는 다양한 색의 블록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려고 하였다. 반면 수호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서 빨간색 블록만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려고 하였다. 영미가 다른 색의 블록을 쌓으려고 하며 수호는 옆에서 블록 쌓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결국 블록집은 수호가 좋아하는 빨간색 블록만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기분이 상한 영미는 수호에게 이제 너랑 안 놀아라고 하며 다른 친구에 갔다. 지금 얘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색으로 이제 집을 짓는 걸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옆에 지켜보던 김 교사는 수호를 위해 그레이의 이론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기획을 제작해서 자해놀이 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 번 함께 읽었다. 자, 지금 여기에서 Q가 뭐냐면 그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레이 사람 여러 번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만들었던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중재가 우리 교재 그리고 여러 강론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상황 이야기, 두 번째가 짧은 만화, 연재 만화 대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언급이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재 그리고 이성모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연재 만화 대화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다시피 사회적 상황 이야기가 나이가 어린 애들 또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애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교사가 어떻게 한다고 학생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먼저 줘요. 그러니까 나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야. 그래서 특정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여러 번 읽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사고를 쳐요. 근데 이 사고가 다시 안 일어나게 이 다음번에 일어날 사고 전에 줍니다. 그래서 사건 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는 여러 번 사건 쳤어. 근데 새롭게 일어날 사건 전에 주기 때문에 문제 행동 전에 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딱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언급이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회적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는 문제도 늘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물어본다고 저기 나와 있는 문장들의 유형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렇게 언급할 필요는 못 느끼겠고요. 일단 알다시피 전부 다 모여야 된다고 문장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분석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김 교사는 다양한 놀이 상황에서 수어가 실수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중재법을 적용하였다. 이 중재법은 수어가 잘못된 상황을 돌이켜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다? 마음의 상처. 됐죠? 알다시피 사회적 도회, 사회적 분석 같은 경우는 5단계가 일반적으로 설명되는데 그중에 3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의 상처, 저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회적 도회, 사회적 분석의 키워드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저 표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라. 자, 기억과 관련해서는 그레이는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상황 이야기, 두 번째가 연재만한 대화. 그 중에서 이런 형태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 이 사회적 상황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과 다른 사람의 관점, 심령, 생각들을 학생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걸 하면 당연히 사람인지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행동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제 보시면 수어의 변화 두 가지를 쓰라고 하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상황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 상황 이해, 그리고 하나 이에 맞는 행동을 할 거예요. 이런 형태로 두 가지 쓰면 정답이 되고요. 답을 쓸 때 행동 또는 상황 이해 두 가지 내용을 쓰시면 1점밖에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봐, 잘 생각해봐요. 왜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거 보면서 목표, 방금 얘기했던 그거고 그다음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친절한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어떤 측면, 어떤 측면. 근데 대충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두 가지 쓰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쓰는데 각각의 관점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밖에 채점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 알고 있는데 채점이 안 되면. 됐죠? 이것도 문제 풀 때 잘 고민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3. 니은과 같은 문장의 기은. 니은이 뭐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친구들과 여러 색으로 블록 쌓기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얘 못하는 게 뭐라고? 친구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 이게 뭐라고? 지시문. 그래서 얘는 지시문이고요. 그리고 이거 자꾸 통제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통제문이 되려면 이거와 똑같은 게 위에 나와 있어야 돼. 읽어보면 똑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통제문과 지시문 구분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 통제문은 무조건 지시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지시문에 생각되는 게 없으면 본인이 생각했던 통제문은 지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당 내용들을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 디귿 중재법이 뭔지.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분석, 사회적 도해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황 이야기와 연재만한 대화가 다르게 저기 나오는 것처럼 실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기 전, 사건 전에 뭘 했다고 상황 이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건 후에도 뭘 가르쳤다고 사회적 도해, 사회적 분석을 가르치게 되어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한동안 안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언급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면 되고 언급될 때도 전부 다 뭐 물어봤다?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계보다는 뭐가 눈에 띈다고? 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장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은 다음 문제도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생뚱맞게는 안 나와요. 절대 세 개념은 어떻게 나온다고? 관련된 내용 일부를 보여주고요. 그 일부의 명칭 쓰라고 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 명칭이 나왔으니까 단계나 장점을 물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단계를 먼저 안 물어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계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단계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내다 보면. 왜냐하면 단계는 잘 안 외우거든.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유아특수교육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MT 개념이 의사소통 지도에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특과 중특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제는 뭘로 보면 된다고? MT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형태로 지금 유튜브에서 몇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해석의 여지는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영지는 만 3세 발달지체 유아이다. 유아 특수교사인 최 교사는 부모 지원을 위해 영지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 동영상을 보고 영지 어머니의 행동소통, 의사소통 행동을 분석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동영상 내용을 본다고 하면 영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다. 어머니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영지야 엄마랑 책 보자. 지금 애는 온 정신이 다 장난감 자동차에 있는데 엄마는 굳이 책 보자고 얘기합니다. 자, 영지 어머니를 보지 않고 계속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림책을 펴며 동물원에 사자랑 호랑이가 있네.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빵. 적극적으로 쌩까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그래 자동차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죠. 자, 니은 빠 그래 그건 큰 빠방이야. 그리고 어머니 영지야 빠방 해볼까 빠방 이렇게 얘기하죠. 자, 1. 기획에서 어머니는 의사소통 참여자로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 뭐냐면 제가 MT 환경중심 언어주의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의사소통 기본이 뭐다? 조인트 어텐션 공동주의 집중입니다. 만약에 공동주의 집중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딱 이 꼴이 나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동주의 집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신영애 선생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라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학생들을 위한 교수 맥락 만들기에 나와 있는 그 책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장애 영역과 상관없이 학생이 구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동주의 집중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폐 정의 진단 준거를 본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상상놀이 부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상상놀이 또는 가정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뭐 아빠처럼 내가 의사 선생님처럼 해나는 그런 놀이들, 그런 놀이들을 못하도 구어 발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말은 따라 하잖아요. 모델링. 그래서 이 3가지 기능이 없다고 하면 구어 발달이 안 될 거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어 발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라는 거. 그래서 공동주의 집중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은 공동주의 집중, joint attention 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2번, 최 교사는 니은 행동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어머니를 격려하였다. 최 교사의 판단 근거 2가지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좀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3번처럼 이렇게 이런 큐를 주든가. 그거 안 줘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문제의 내용을 보시면 영지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시간지원이잖아요. 이 시간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중심 언어중재의 절차, 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환경중심 언어중재, MT 같은 경우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기법, 전략, 그리고 나머지가 환경 조성 전략과 그리고 반응적 대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반응적 대화 양식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에 해당하는 내용이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MT로 푸는 게 속 편하고요. 그리고 MT에서도 2번 같은 경우는 반응적 대화 양식 전략 또는 반응적 대화 전략 내용 중에서 지금 니은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정말 재밌는 건 최근 책에서는요. 강혜경 선생님 책 등을 찾아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일단 니은 빠 그래 그건 빠방이야 이렇게 해야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빠에 어떻게 했다고? 엄청 이렇게 하지. 그래 잘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적 대화 형식 전략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어이구 뭐야 이거 어디에 해당하냐면 아동 발화에 반응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 교재와 강연삼 책에 나와 있는 반응적 대화 형식 내용을 보시면 이 예시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어요. 빠에 대해서 빠 그래 그건 빠방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 빠가 알다시피 아이들이 쓰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명사인 빠방에서 이응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응을 메꿔줬어. 이 이응을 메꿔줬다는 거는 문법적으로 해준 거고 이 문법적을 다른 말로 구문적으로 보충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 크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크는 빠방에서 의미를 보완해 준 거잖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의미론적과 구문적 측면에서 엄마는 영지가 얘기한 내용을 보완해 준 겁니다. 이거 반응적 대화 형식 전략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확장하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 발화 전략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 빠방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확장. 근데 앞에 크는 확대잖아요. 근데 반응적 대화 형식에서는 확장하기로 퉁칩니다. 이 안에 의미론과 구문론적 측면에서 보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 얘는 언젠가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틀리기 좋거든. 교사의 발화 전략과 관련해서 딱 틀리기 좋거든요. 됐죠? 그리고 3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지연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4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교사가 영재 어머니께 제안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황경시 원어 중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로가 중요합니다. 이는 영지와 의사소통 욕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영지가 원하는 것을 약간 부족하게 주거나 원하는 물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거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가론에 들어갈 내용은 환경요청 전략이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MT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이용해서 언어 행동의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교사가 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환경조석 전략이다. 그래서 환경조석 전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손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무지 나온다는 것 정도 꼭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또한 구성상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MT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B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유아 또는 유특 또는 유아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1. 유아 특수교사인 최교사는 발달지체 유아 은기에게 두 손으로 사물을 조정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 가와 나를 구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가, 단기 교육 목표 구체하기, 나, 활동 계획 중 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문항 1번을 보시면 기획, 니은, 디귿은 단기 목표 작성 시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각각 쓰라고 합니다. 자, 유특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개별화 교육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요. 장애 영유아와 관련된 편성 운영 자료가 있어요. 그 편성 운영 자료를 보시면 이 단기 목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특 책에 보시면 단기 목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목표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명칭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답에도 그렇게 내용을 써놨죠. 기획 같은 경우는 발생 조건, 니은 같은 경우는 행동의 성취 기준,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성취할 행동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목표를 풀어도 풀어집니다. 근데 물어본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단기 목표와 관련된 용어로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자, 그리고 2번. 이 2번은요,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리을에 해당하는 행동 용세 방법을 써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용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언급되는 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1년에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과제를 과제 분석해가지고 1년의 하의 행동을 나누고 이것을 자극과 반응의 연세를 통해서 앞 또는 뒤로 가르치는 걸 행동 연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행동 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부터 가르치는 거, 전진형, 뒤에서부터 가르치는 거, 후진형.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전진형의 하의 유형으로 전체 과제 제시형을 얘기하는 책도 꽤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보면서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자, 그러면 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은기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자, 은기의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을 유치원 일과 중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수행하도록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떠올려야 될 교수 방법이 있네요. 어떤 거? 삽입교수. 물론 정확하게는 활동중심 삽입교수입니다. 근데 초등과 중등 같은 경우는 그냥 삽입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간식 시간에 은기에게 우유와 컵을 주려고 한다. 간식 시간에 우유를 따르는 행동을 지도시 리을 목표 행동을 작은 단계로 나누고 마지막 단계부터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 나왔으니까 후진의 행동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개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작은 단계로 나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제 분석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기는 간식 시간 활동을 통해 개별화 교육 목표를 연습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우유를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서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삽입 교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다? 일반화. 왜? 이렇게 자연적 강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됐죠? 자연적 강화 넣으면 당연히 일반화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굳이 연습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아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겠다. 문제 보면서. 일단 여기서는 그냥 삽입 교수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방법도 같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됐죠? 이거 정도는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유아교육 내용이죠. 몰라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네요. 자, 다음은 유아 특수교사인 김교사가 만 5세 발달지체 유아 태호를 위해 전문가와 협력한 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1번 김교사가 다른 전문가와 협력해서 실시한 교육 진단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사는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교육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 진단이라는 표현은 유특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 진단과 교육 진단을 분리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일단 교육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인사교육과 분위기 조성하기, 과제 중심 진단, 휴식 시간, 그리고 이야기 시간과 교수 시간, 자유놀이, 회의 단계를 구성하였다. 이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건 원형 진단, 아레아 어센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형 진단을 보는 순간 떠올려야 될 전문가 협력 방법이 있죠. 뭐 초학 문제 접근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초학 문제 접근을 떠올리는 순간 뭐도 떠올려야 된다고? 평가 같이, 그리고 중재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 중재를 함께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학생을 잘 보지 않아. 어떻게 해요? 간접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을 알려줘요. 이 알려주는 걸 전문용어로 역할 전이 또는 역할 방출이라고 하는데, 역할 전, 역할 방출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중에서 일부가 지금 나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촉진자로 선정된 전문가는 태우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태우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태우 어머니는 결혼 이민자로서 우리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 통역사가 참여하였다. 뭐 1번 문제 답은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거 딱 유아 특수교육 각 첫 번째 내용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유특은 그 내용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이네요. 3번 내용을 보니까 다음 문장에 괄호 안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합니다. 가와 나에서 김 교사가 전문가와 협력한 방법은 디귿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진단을 각자 진행하지만 정기적 모임을 통해 다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리을 접근법의 제안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와 나에서 김 교사가 전문가와 협력한 방법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초학문적 접근이잖아요. 이 초학문적 접근은 이 전 단계인 뭐, 다, 간, 초에서 간학문의 제한점을 보완한 것이죠. 그러면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 다음번에는 이게 나오겠네. 간학문과 초학문의 차이점 또는 제한점이 언급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간학문 같은 경우 특징이 있었잖아요. 어떤 특징? 평가는 따로 하고 중재는 같이 하고 같이 할 때도 문서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건 이때부터 부모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4번 다음에 문장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망을 많이 쓰시오. 니응호 같이 지도할 경우 태호의 머리 신전을 막을 수 있어 불이 가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나를 볼게요. 김 교사는 간식 시간에 작업실에서부터 턱 주변의 근긴장도가 낮은 태호의 덕을 지지해주는 손 동작을 배우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김 교사는 작업실에서 지원을 받으며 태호 앞과 옆에서 턱을 보좌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에 자, 이거 표현을 본다고 하면 앞과 옆이잖아요. 원칙상 FM대로 나온다고 하면 옆 또는 뒤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은 따로 나와야 돼. 그 이유는 알다시피 옆 또는 뒤는 얘 뭐 할 수 있다고? 머리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앞 같은 경우에는 머리 조절이 가능한 경우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이 낮게 잘린 컵에 담긴 물을 먹이고 있다. 이때 컵의 낮게 잘린 쪽이 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알다시피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컷 어웨이 컵입니다. 이 컷 어웨이 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쪽이 잘린 방향이 반대쪽에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앞에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물의 양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고? 고기가 뒤로 젖혀지는 유식한 표현으로 신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신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기도 폐쇄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기도 폐쇄의 상위 버전은 뭐라고? 흡임이죠. 정확하게 흡임 때문에 그 결과로 기도 폐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론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흡임 또는 기도 폐쇄 또는 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간 초에서 지금 초학문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다음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5세반 유아의 수업 관찰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전체 다 뭐와 관련했다고? 유아 교육학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교육학 내용도 보여요. 근데 전체 내용이 다 뭐라고? 유아 교육학 내용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1. 승호의 사례에서 기획에 해당하는 행동 수정 용어를 쓰라고 나오죠. 알다시피 우리 2000년도 딱 들어오면서 행동 수정이라는 용어는 극히 안 씁니다. 왜? 긍정적 행동 지원 아니면 뭐 쓴다고? 응용행동 분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쪽 용어라고? 유아 교육 쪽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영유아들도 소위 말해서 문제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똑같아요. 뭐와? PBS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승호는 물감을 이전보다 더 많이 뿌렸다 같은 경우 유아 교육 체계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속옷 폭발에 해당하는 겁니다. 속옷 폭발에.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된다고? 이때 당시에 양명의 선생님 책에서는 이 행동을 뭐라고 한다고? 속옷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기억할 건 일단 양명희 선생님 책.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면 귀찮아질 것 같아. 올 지우는 거, 올 지우는 거, 쓰레기통 클리어.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유아교육에서 그리고 양명희 선생님 책에서 그리고 그 외 책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중에서 속어, 저항, 속어, 폭발 개념이 있는데 이 속어 저항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 그 외 책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 유지. 속어를 했는데 안 없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근데 양면선 책에서는 속어 저항을 뭐라고 한다고? 문제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속어 폭발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 그 외 책들 같은 경우는 빈도와 강도가 높아진다. 근데 양면선 책에서는 빈도와 강도 플러스 우라 폭발. 그래서 추가적인 감정적 행동들이 보인다고 얘기하죠.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답을 쓰면 곤란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전체 내용이 유아교육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공부했다 하면 정말 짜증날 거예요. 왜? 여기 이게 유특인지 이게 유아교육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풀어보면 그나마 느낌이 옵니다. 용어의 차이 때문에. 이것도 유특은 좀 감내할 내용이라는 거. 일단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무하게 한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원래 얘 같은 경우는 물감을 바닥에 부리면 이름을 불려줬어요. 근데 이거 계속해서 하니까 교사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판단해서 지금까지 주었던 강화인 교사의 관심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보다 많이 뿌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이것도 진짜 재밌는데 이거 유아교육에도 교수적 수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유아특수에서도 교수적 수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교사가 니은디귿에서 사용한 교수적 수정 방법을 무엇을 쓰라고 하죠. 자, 다의 내용을 보시면 다혜는 협동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부분을 색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저시력으로 인해 도화지에 연필로 그린 밑그림을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밑그림과 다르게 색칠하였다. 자, 얘 저시력 때문에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다혜의 수업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도안의 경계선을 도드라지게 해주고 디귿 조명이 밝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적합화 내용을 본다고 하면 총 5가지의 적합화 집단에서 평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의 수정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교수 환경의 수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교수 방법에서도 자료 또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 수정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니은을 해석의 여지가 갈라지잖아. 이러면 문제를 잘못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유특이나 유아교육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초특과 중특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유아교육이나 유특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교수적 수정이나 교수적 합화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책마다 좀 다르지만 일단 교육과정 수정이라고 하면요. 환경적 지원 그리고 교재 수정 그리고 활동의 단순화 그리고 선호도 활용
그리고 적용 도구 사용, 그리고 성인 지원, 그리고 또래 지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뭐? 니은 도안의 경계선을 도서를 지켜줬다. 그리고 디귿 조명이 밝은 곳으로 왔다. 이래야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65월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원래라면 유아 내용인데 특수 교육화를 풀면 저렇게 풀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봐,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 됐죠? 그리고 3번 내용. 이 3번 내용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지적장애 학생의 심리 동기적 특성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학습 동기를 근거로 표현되어 있죠. 이거 유아교육 내용입니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에도. 자, 학습 동기론에 근거해서 처리와 같이 실패 경험을 반복으로 하는 유아가 나타날 수 있는 특성 하나밖에 없지. 뭐 학습 무기력. 이 학습 무기력 있을 때 교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처리의 능력에 맞게 과제를 주고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써야 되잖아요. 그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아 교육과 유아 특수교육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 내용을 굳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이거는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볼 내용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365월 영역별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용의 삼책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로 이 내용을 접근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유아 특수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통합유치원 재원 중인 만 5세 자폐성장애 유아 민지에 관한 내용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괄호 1번을 보시면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DSM-4TR 지금은 5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알아둘 게 뭐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단 기준이 3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 2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하나는 묶여가지고 2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DSM-5에 나와 있는 자폐성 장애의 진단 기준 2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번은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3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다해서 민지의 지원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2가지를 이 5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죠. 자, 일단은 민지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진짜 치사한 게 원래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의 근거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요즘 문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만약에 이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다 내용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 가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가 내용을 고려하면 시각적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의 학습자 특성을 본다고 하면 어디 학습자다? 시각적 학습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에서도 활동 참여에서 늘 하는 말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이용해서 하거나 또는 선택하기 활동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양하게 바뀌는 자료에 대해서 광민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예특성을 보고 기획,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동 행동이라든지 의식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DSM-5의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몇몇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지의 지원 방향 1고요. 1.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서 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적으로는 저게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료를 주면 소위 말해서 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루해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네, 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다양하게 바뀌는 자료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2번. 활동에 사용할 자료를 자율선택 활동 시간에 미리 제시해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는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일단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걸 통해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는다고 한다고 하면 활동에 잘 참여하겠죠. 그래서 2번 또한 맞는 내용이 되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정보 미리 주기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전체적인 활동 순서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시해서 각 활동의 순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얘 뭐라고? 시각적 학습자라며 눈으로 보여주는 거 좋아한다고 확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를 위한 맥락망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의 구조화 또는 책에 따라서는 시간 구조 확립하기에 해당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물건 굴리기 활동을 민지가 좋아하는 도서 활동 영역에서 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아하지 않는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활동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 굴리기 활동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활동한다는 내용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자폐에서 얘기하는 물리적 구조화에 관련돼서도 이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 4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다? 네, 물리적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특정 행동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교사가 깨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애가 곤란스럽겠지. 그리고 5. 비선호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선호 활동을 먼저 수행하도록 해요. 비선호 활동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경우도 이 측면을 본다고 맞아요. 좋아하지 않는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활동 참여도를 놓기 위해서 활동 순서를 바꾼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저 내용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이거 시간의 구조의 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의 묘사? 이렇게 활동들의 변화구나. 활동들의 변화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타성과 그리고 프리밍 원리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하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특성으로도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푸는 거는 알아서 풀면 되겠죠. 근데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위한 맥락 만들기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어떤 내용이라고? 유특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에 있는 내용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년도 유치원 문제를 다 풀어봤죠. 자, 유치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점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것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